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통째로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방역 지침과 대응을 잘한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야로 고생 많이 하신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8대 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2번이나 문서로 대체하고 올해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 지정에 따른 조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주시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조정 지역인데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6.17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조정 지역 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지난 6월 17일 날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되고 저희가 6월 18일 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정 지역으로 지정 이후에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좀 미분양이 좀 되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상당 부분 좀 미분양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6.17 부동산 정부 규제 발표하면서 접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수도권에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접경 지역 맞죠? 예, 접경 지역은 맞습니다. 국토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답답하시라고 생각하고요. 2019년 1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주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미분양 지정으로 언제까지 지정이 돼 있었죠? 상당 기간 지정이 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분양 증가 신규 지정이 될 때 할 때 그게 이제 미분양 증가라든가 또 미분양이 해수가 좀 저조하다든가 또 미분양이 우려된다든가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돼도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제 선정되는데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세 가지 전부 다 이렇게 충족이 돼서 이제 미분양으로 이제 지역으로 지정된 건데 왜 이리 됐는지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가 이제 결정하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해서 시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제 본의원이 자리도 요청하고 또 물어봤을 때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국토부나 금융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주도하는 게 국토부하고 금융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에 대한 소급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민원 접수가 된 적이 있죠. 예. 그 부시장이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건 특별하게 서면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구두로 저희가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게 그 옥정 신도시에 그 입주 예정되시는 분들 본의원이 한 20여 분을
옥정 신도시 가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도 다 들어보고 또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금융위원회 에서 금융위원회나 시공사에 구제방에 대한 공문을 좀 보낸 적은 있습니다, 부시장님. 예. 예, 보낸 적 있고요. 또 답변까지도 관련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부동산 관련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대출 관계, 그다음에 이제 LTV라고 그러죠, 주택담보대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양주시가 60% 했었는데 이게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규 대출 중도금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잠깐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6월 17일 날 발표가 되고 6월 19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6월 18일 날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의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구제 관계, 이제 계약한 사람들의 구제 관계를 저희가 쭉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오고 저희한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규 대출 중도금 관계 유림 노루해숲이나 아니면 회천 대방, 그다음에 부곡 이지구 경남 아더빌, 그다음에 풍경채 대성 베르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 시행자가 금융권과 해결을 해서 중도금을 60%까지 되는 걸로 전부 저희도 공문도 협조 공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방 1차가 내년 1월에 이제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분양권 전매 관계는 요 관계는 저희가 LTV죠. LTV는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이 내년 1월 4일부터 입주가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건 제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알기로 맹점이 뭐가 맹점이냐면 이게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거라고 양주 시민이나 또 신도시에 입주할 분들이 상상도 이제 못했던 거고, 근데 이제 중도금 계약금 주고 이제 중도금을 승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시공사 이런 계약서를 쓸 때 거기에다가 중도금까지도 승계를 받는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구제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조정지역으로 될 걸로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그 계약서에 그게 이제 중도금 승계 문제 요게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정말 계약을 포기할 그런 위기까지 이제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듣고도 참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듣고, 그래서 부서에 이제 의견도 이제 구제 방안이 있나 없나를 좀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매 관계의 승계 이 부분만 지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전매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매도 이제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네네. 이제 전매도 또 얘기 들어보면은 대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값이 상상할수록 할 정도로 더 값이 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본인의 지인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한 6억 가는데 한 4억 5천에 전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사면은 대출 받은 사면 되는 부인이 이제 반대를 해서 사지 못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몇 달 지나니까 4억이 올랐더라. 또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주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건 좀 불합리하게 좀 된 것 같은 데서 좀 많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주시는 전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됐죠. 예, 그렇죠,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조정지역으로 될 거라고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사전에 인지를 좀 했습니까? 저희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에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김포나 고양 같은 경우에도 전 지역이 해당이 되지는 않고 일부 지역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우리 양주시가 좀 불합리하게 적용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부분은 강하게 듭니다. 본연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토부 주택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법 국토부에서 만든 법입니다. 예, 조정 지역으로 지정할 시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양주시다 물어보지 않겠죠. 경기도다 물어보겠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양주시에다 의견 물어본 적 있습니까? 이 주택법 63조 2의 그 사망 규정에 따르면요,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시군까지는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조정 지역이 지정되냐 안 되냐 하는 것도 상당히 약간 대비 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양주시는 시의 도지 이제 경기도에서 양주시장에게 그걸 물어본 경우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이제 본의원이 이제 듣기로는 예. 조정지역으로 정하기 사전 이전에 제가 좀 부동산 하시는 분이 양주가 조정지역으로 전체 조정지역으로 될 것 같은데 조정지역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본인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6월 17일 이전에. 그래서 조정지역 대상 현황을 보면은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이런 일부 지역이 제외가 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하고 그러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화도읍하고 수동면하고 조안면 화도읍이 어디신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아파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면, 은전면에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요? 일단은 군부대 아파트 빼고는 남면, 은전면은 한 채의 아파트도 없고 예를 들어서 토지값이나 주택값이나 아파트값이나 남양주에 있는 화도읍하고 양주시에 있는 남면, 은전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3개 읍면을 남양주시 제외시켰어요. 그다음에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까지 뭐 여기 리까지 해서 13군데나 제외가 돼 있어요. 리까지 해서. 예? 정계리 뭐 매산리, 장흥리, 용인시 여기는 읍면이 6군데나 제외가 됐어요. 남양주시 인구가 71만이더라고요. 용인시 107만, 청주시 81만. 그럼 청주시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이 제외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시민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그 신도시 이외의 지역, 읍면 지역, 또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역도 뭐 고급지구든 뭐 GS자 아파트든 그다음에 뭐 해천 2동, 3동, 백석읍 아파트가 쭉 있지만 그렇게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주택값이 그렇게 올랐냐? 뭐 전세 또 매매 이것도 상당히 부진한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양주시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경기도를 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주시 지평구는 뭘 했냐 이거죠. 여기 아주 잘 사는 남양주, 용인시, 양주시보다 주택값이든 뭐 토지값이든 월등히 비쌀 거예요. 그죠?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이걸 전월서부터 3개월간의 평균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3% 관계가 30% 이상 올랐을 때 관계가 아니요, 부장님, 성립이 되거든요. 원의원이 그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래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뭔가 부합이 됐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네. 지정이 된 거다 이거죠. 국토부에서 볼 때는. 네, 네. 그러나 우리 양주시에 제가 지역을 고려해서 만졌지만은 뭐 남면, 은연면도 있고 뭐 광정면도 있고 뭐 두루두루 있지만 아파트도 전혀 없는 동네까지 지정된다는 게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꾸준히 이제 그 국토부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읍면까지 저희가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처음으로 그 읍면동단이 이건 수도권 지역만 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문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매스컴에서 몇 번 나오고 했죠. 그런데 이러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주택 가격 동향을 상세히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12월 달까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을 조사를 한국감정에서 그럼 시키겠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예. 국장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조사했으면은 그러면 용인시하고 충북 아니요. 많이 이런 데 금년 10월부터. 아니 예. 그러니까 예, 과거에 예, 그럼 예, 예. 전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예, 예. 이게 정말 우리 지평구나 뭐 경기도나 마찬가지로 정말 양주시에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제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과연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하여튼 신도시 지역이 지정된 것도 억울한데 이런 부분을 본의원 이거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뭐 국토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빨리 뭐 해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 불합리하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도 좀 지켜주시고 또 양주 시민으로서 시민들이 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끔 뭐 현행 뭐 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정 지역으로 읍면 지역 또 니까지 지역을 제외시킨 남양주나 안성시나 용인시, 청주시 배워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양주만 통보 안 한 게 아니고 31개 시구를 전부 통보를 안 했는데 어떻게 3개시는 발빠르게 해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하여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 행정을 좀 펼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 한 12월 달 정도에 재조정 계획이 있죠. 일단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부터 그 상세 조사를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서 뭐 읍면동별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항을 할 건지 또 저희가 또 그때까지 지골 그 3개월 동안에 변동 물가 상승률이나 비교를 해서 30% 이상 미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서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부시장님 그 조정 지정에 따른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또 잘 대처해 주시고 또 양주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 보건사업 추진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공사를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보건사업을 이제 본의원이 볼 때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유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덕계천도 이렇게 가보면은 진짜 그 1급수에서 살 수 있는 전 고기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이제 민원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부시장님. 예, 그래서 그 유지 관리를 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생태하천 보건 사업은 그 관련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한 후 5년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사업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9년도에도 뭐 그 유지 관리하는데 8억 7천만 원 예산을 투입하였고요. 금년도에도 3회 추경까지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뭐 하천 식생 관리, 외래종 위해 식물 관리, 뭐 하천 정화, 뭐 불법 행위 단속 등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도 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덕계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하고 이제 부합하지도 않는데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전에 이제 뭐저 하천이 이제 복개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을 잘 찾아서 한 사업 이런 사업은 본의원이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해암청 같은 경우에는 전 옥정 택지개발 구간 LH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이후 구간 신천 합류까지 경기도 또 하천가에서 이제 고양의 강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게 추진 좀 왜냐하면 하천이 지금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좀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생태하천이든 그 하천 주변 정화를 해놓으면은 정비 사업을 해놓으면 상도 자전거도 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도 부시장님께서 적절히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해암천 그다음에 청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천 택지개발 구간은 LH공사 이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합류되는 거는 정비가 완료돼 있고 상류기간은 이제 경기도하고 양주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천 기본계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전략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이제 양주 역세권 옆에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접근성도 좋고 또 물류 관계도 여러 가지가 이제 좋고 해서 상당히 뭐 그 테크노밸리 지역으로는 천담 산업단지로는 참 최고의 장소가 최고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데 이제 개발 제한구역이란 말이죠. 그린벨트 지역인데 예. 지난번에 그 양주 역세권 개발할 때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개발 그린벨트 해제하고 막 이러는데 현재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2021년까지면은 그걸 해소시킬 수 있습니까? 집이 해제한 2021년에 뭐 승인 공사 착공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물어보는 예. 겁니다. 최소한 금년도 말까지는 집이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 전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집이 해제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전 단계는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구역 개초 정도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집이 해제 때문에 서류를 좀 이제 정리하고 산단 지정 승인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빨리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배 해제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적기에 진행이 돼야 그 입주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좀 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39개 이제 기관이 입주 의향서를 좀 보냈다고 그랬는데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입주 의향서 보낸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좀 포함이 돼 있는지. 도시성장전략국장이 우선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를 진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회사 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가 광적에 있는 현재 그 본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테크노밸리에 입주를 의사 표현했고요. 카스가 그동안 이제 그 같이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협력기관, 협력업체로서 이제 했던 것들이 한 1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카스 회장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인으로서의 마지막 그 열정을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에서 다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4차 산업의 일환으로 이제 IT 산업의 일환으로 가고 있는 드론 협회하고의 이제 MOU를 좀 해서 일단 드론 관계, 그다음에 도시 첨단 산업 단지다 보니까 꼭 저희가 그 유형의 뭐 생산 시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무형의 생산도 필요하고 또 연구기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뭐 조성도 중요하지만 뭐 기업 유치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이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사실 뭐 입주 기업이 없어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고생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성을 뭐 아까 뭐 저도 본의원도 이제 운남사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뭐 공통 지혜를 이제 보냈었는데 운남사업단지도 이제 상당한 오랜 기간 10년 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뭐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이제 은남사업단지 그 노즈스밸리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자료도 좀 요청하고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이제 본의원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전 그 은남사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 토지의 50%를 일괄해서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즈밸리에서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나머지 6개 협력사가 있는데 그거를 다 양주시하고 경기 뭐 공사에서 같이 하면 모르고 같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뭐 분양을 좀 하고 뭐 이런 거죠. 일단은 이제 로지스밸리는 이제 은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지스밸리는 그러니까 은남만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저희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의하는 사항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 북한 물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생산 시설도 같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이제 저희가 12만 평에 3만 평 정도에서 15만 평 보고 있는 거고요.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는 이제 그거하고 조금 이제 규모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은남이 됐든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가 됐든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나 핵심적인 산업단지에는 앵커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남에는 로지스밸리가 또 양주 테크노밸리에는 주식회사 카스가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의원이 늘 걱정되는 게 그동안 전 양주시에서 MOU 체계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부시장님 그렇죠? 예. 예, 뭐 고려대학교 병원도 MOU 체계를 했었고요. 또 롯데 아울렛 매장도 MOU 체계를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다 잘못됐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이제 도시성장전략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기업이나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그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 거고 기업이나 기관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기업들이나 기관들하고 약속한 그 사업 일정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남사업단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입주 요구 제가 이제 본 의원이 그 노스밸리에서 뭘 요구를 하냐고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거기 보면 은남사업단지 15만 평 규모 뭐 거의 협력사 포함해서 해당하는 거하고 또 산업용지 입주 시 원형지 개발 반영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투에서 심사할 때 그 노스밸리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냈죠. 그렇죠? 네. 했을 때 토지 분양가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토지 분양가는 이제 제가 도시성장전략국이 잠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토지 분양가는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산업단지는 나중에 다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직 일반 산업단지 당초에는 이제 160만 원 좀 넘었었고요. 결국 이제 124만 원대로 해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산업단지의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분양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국도비에 대한 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잘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지 그 조성원가 해서 이제 그 15만 평이나 들어오니까 뭐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겠죠.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야만이 뭐 유치가 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의 값을 치르고도 노스밸리가 은호산업단에서 하겠다. 이게 중투의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토지 의견- 대금을 물어봤을 때 예 그렇게 예상된 그 네.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해서 시민 통과했습니다. 예, 통과했는데 이 다음에 이제 뭐 한 100만 원 이하로 달라갈까봐 걱정돼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직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가치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남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홍직 일반 산업단지와 좀 다르게 교통 분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토지의 활용도나 가치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두 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돼서 입주까지 잘 되면 우리 양주시에 아주 획기적인 그 사업으로 발전해서 또 시민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또 양주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이제 할 걸로 봐지는데 어떤 대처를 부시장미와 공직자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업, 농촌, 소득 향상, 뭐 축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제 본의원은 농업, 농촌에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 센터의 그 농업 예산이 올해 한 300억 조금 넘었죠, 부시장님. 306억인가 예.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추경 예산 빼고. 그런데 본의원이 이제 해보니까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돼요. 농업 예산이. 농업 농촌. 그래서 지난번 이제 행정감사 때 이제 본의원이 그 농업 농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할 때 우리 그 센터장께서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돼 있죠? 예, 지금 저희 농민 기본소득 도입하는 부분은 이제 초창기 단계고요.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농민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아직 조례가 제정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일정한 그 주민 공청회인가 하여튼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다고 언론에 발표가 된 바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경기도 추세를 좀 감안을 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정 부분 선별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도에서 결정되는 그 조례 내용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처리할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이제 알기로는 지난번에 뭐 행정감사 때인가요? 그때 이제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내년 사업으로 좀 해서 60만 원씩인가요? 본인이 기획하기로는 뭐 그렇게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뭐 진행된 게 거의 없네요. 센터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부시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에서도 조례가 지금 의회 상정이 지금 되는 단계에 있고 저희들도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도에 설명회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그 지급을 그릴 계획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에 토론회하고 설명회를 개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토론회하고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리 단위, 마을 단위, 시 단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기본소득제가 우리 시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시기적으로 보니까 내년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제 판단이 되네, 그죠? 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농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예산이 전체 예산의 이제 3%밖에 되질 않는데 사실 현재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 5%까지는 돼줘야 우리 양주시의 그 농업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전 그 부여군에 한 달 전인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우리 양주시하고 비교해 보면 수백 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버섯 농장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농업 예산이 이제 금년도에 이제 3.6% 정도가 좀 되고요. 18년도에는 5.4% 해가지고 350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 작년도에는 4.8%로 해서 37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한 33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가축 질병과 관련된 예산이 또 이제 추가로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증액을 국두비를 포함해서 한 50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두비가 확보가 돼서 농업에는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신규 사업을 최대한 많이 좀 발굴을 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직불제라든가 기본소득제 또 농가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볼 때는요, 지방에 뭐 다른 시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뭐 우리 농업농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50여일 동안 긴 장마와 또 태풍에다가 뭐 코로나19도 같이 해서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50일 동안 비가 오는데 농작물이 살아남겠습니까? 하우스 안에 있는 농작물은 살아남겠지만 노지에 있는 것은 하나도 수확 못할 거예요. 그래서 상추값이 몇십 배가 이렇게 이제 비싸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그게 이제 궁금해서 한번 잘해놨다고 해서 내가 뭐 센터 얘기도 안 하고 한번 다녀와 봤는데 앞으로 농작물은 하우스 시설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게 더 크면 크지 줄어들 전망은 없는 겁니다. 언론을 보거나 TV를 보면 기후 변화가 안 좋아질 거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네. 남극 북극이든 남극이든 그 얼음 다 녹고 해면 올라가고 물 높아지고 바닷물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는 정말 소꿉장난 같은 시범 사업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 입맛에 맞는 농작물이 생산돼야 소득 향상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좀 진행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좀 봐지고요. 그 GFP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했죠. 그래서 이제 GFP 그 지원 사업 전에는 이제 교육까지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잘해주시기를 더 이렇게 한 1,000가구가량 되는데 여튼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노골푸드도 보면 뭐 가보면 맨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뭐 시간이 좀 많지. 요 부분 제가 본인은 이제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노골푸드 현 상황과 어렵다고 하던데 앞으로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다음에 문서로 좀 만들어서 좀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의원이 이제 행정감사 때 이제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 축산 발전 방향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네. 뭐 질병에다, 냄새에다. 그래서 그 냄새 질병도 질병이지만 저 냄새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 미세먼지 그 요격 보고할 때 아니 센터장님이 거기 왜 오셨나 속으로 그 생각을 본의를 했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이 축산 농업농촌 축산 때문에 상당히 그 저 차지하는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축산물 관련해서 그때 센터장님 참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냄새 저감시키는 그 컴포스트 그 지원 계획을 1년에 뭐 서너 대 뭐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이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금년에 내년 예산에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네, 농객산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를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고속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이제 컴포스트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개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개소를 지금 지원하려고 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 대규모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은 결과 한 35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매년 10개소씩 해가지고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다고 한 농가가 35가구라고요? 네네. 신청한 농가가 신청한 35농가가 되고요. 그 35농가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2025년까지 매년 10개소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기 센터에서 뭐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기까지 가기까지 뭐 다른 부서 본의원이 좀 해서 미안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 기업의 그뭐 3억짜리 기계 2억 7천만 원 무료로 주고 자부담 10% 여기 지금 컴포스트 50%죠. 50%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저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시 예산이. 예?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 뭐 조사한 거 이렇게 보니까 최근 뭐 3년 동안 조사한 거 보니까 양주시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에서 보고한 거 보니까. 예? 미세먼지 관련 또 뭐 축산 관련해서도 어떤 연차 계획을 세워서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돼지열병 관련해서 화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한돈 지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는 이제 박물관, 미술관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많이 좀 비대면 사업도 별로 어려워서 추진 못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이런 게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이런 거를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거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행정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를 해서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제 문화적인 거는 상당히 바람이 많거든요. 예, 조금만 잘해놓고 오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오갈 데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좀 문화 쪽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뭐 체육도 보면은 뭐 제가 본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사실 많은데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만 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가 볼링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 보니까 육상부는 내년에 좀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 시민축구단 예, 지금 선수단이 규모가 어떻게 되죠? 구성이 한 20여 명 됩니까? 총 한 25명 정도. 프론트까지요? 뭐 감독하고 코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까지 다 해서 25명 정도 됩니다. 예산이 얼마 되죠? 금년 예산 4억인가 그렇죠? 예, 금년 예산 4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연이 좀 듣기로는 연봉 받는 선수 있죠 그 중에서 예, 몇 명이나 되죠? 연봉 받는 선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 받는 사람이 최고가 한 3천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3천만 원인데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한 5명 정도 다섯 명?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성적이 좀 어떠세요? 성적이? 올해 성적이 이제 통합되고 나서 지금 한 2승인가 지금 정확하게 그건 제가 성적이 좀 부진했죠, 그죠? 그래서 이 엘리트 체육은 결국에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축구단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고 또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연봉을 받는 선수는 실력 있는 선수일 테고 연봉을 못 받는 선수는 실력이 좀 떨어질 텐데 어떤 시민축구단 그 발전 계획 뭐 부시장님 보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민축구단 뭐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민축구단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연봉 선수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K3 축구단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K3의 성적이 좋다 그러면은 또 우수한 그 선수들도 우리 양주시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스포츠는 예산하고 깊게 관계가 돼 있고 또 이왕에 운영할 거라면은 좀 제대로 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뭐 무관중으로 경기를 금년에 많이 했지만 내년부터 무관중으로 안 왔을 때 시민들이 가서 보면 맨날 지면 뭔 재미로 그걸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축구단 K3 리그전 쭉 있는데 가서 볼 때마다 좀 이기기도 하고 그래야 이게 돈 투자한 것도 생각이 좀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운영상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좀 이렇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 소상공인 기업인의 대책에 대해서 뭐 그래도 지평부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이게 다녀보면 국가나 또 경기도나 또 시에서 그래도 예산을 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잘 집행한 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소상공인이 이제 본인 의원이 알기로는 전반기에 대한민국 전반기에 14만 명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체를 보면 양주시도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그 폐업률이 어느 정도 되나 뭐 그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럼 그것도 파악 좀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회천 3동 청담천 조류조 해정역 연결 인도교 설치 이거는 이제 본 의원이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광역 교통 개선 이 문제 때문에 한번 LH 공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양주 사업단을요. 양주 사업단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저 단장도 있고 부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천 3동에서 그 청담천을 연결하는 그런 게 있냐,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의원한테. 그래서 뭐 양주시 의원을 아주 무시하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발전과 가서 본인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있더라고요. 여기서 양주 해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 겁니다. 예. 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있어요. 해정역 연결 도보입구 설치 시행 주체 LH공사. 근데 있는 것도 없다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예요 도대체? 일단 도시성장전략국장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의원님한테 그 무성의하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확인하신 대로 당초에 이제 LH에서 인도교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3단계 작업이 들어가면서 그 위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실무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설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해정 역사가 코레일하고 LH공사에서 이렇게 돈 내서 건설하자 그죠? 네, 양주시는 337. 운영비만 내고 네네. 뭐 역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한 80억 들어갑니까? 역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1년에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천 3동 주민이 그 해정역으로 안 오면은 양주시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50억 이상 내놔야 돼요. 예, 의원님 말씀. 국정역으로 가지 말고 네. 해정역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려면은 그 해정역 그 덕정 그 주공 아파트에서 청담천을 넘어와서 바로 또 저리지더라고요. 네. 예. 그럼 저리지를 삥 둘러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해정역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해천 3동 아파트 주민들이 갈 수 있거든요. 걸어서. 그렇죠? 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가 됐든 아니면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이 됐든 일단 회전역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필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저류지도 일부 그 환승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급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도교도 그 마장 저수지 있는 그 출렁다리 같이 이쁘게 해야 됩니다. 이쁘게 해서 그 저리지도 넘어가는 곳 이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예. 그 잘 대응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도 3호선 개선 사업 이건 좀 본의원이 이것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건 뭐 없다고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타당 조사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네?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양주, 해천, 신도시, 옥정, 해천 택지개발 광역교통 개선 사업 2012년도에 만든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국도 3호선 확장, 덕정 사거리에서 해천 지구 3,329억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도 3호선 확장, 해천 지구, 양주시청, 양주시청에서 아마 삼북동까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 450억. 그러면 이게 뭐 지금 2010년 전에 해놓은 거니까 지금 하려면 최소 1조나 뭐 8천억이나 1조 들어가겠죠. 지금 하려면은.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산북동에서 덕정 사거리까지는 다 애초공사 부지인데 토지 살 필요는 없지 않냐. 예? 그 광역교통 개선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선 그리고 시내는 덕교동 시내는 개선 사업으로 좀 하면 안 되겠나? 개선 사업으로. 그리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현재로서는 내가 답변 드렸기로는 지금 국도 우회도로하고 3번 국도하고 차가 안 밀린다 이거죠.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국도 3번 우회도로도 그렇고 저 3번 국도도 시내 구간은 정체가 됩니다. 근데 향후 지금 해천지구하고 해천 신도시하고 옥정 신도시하고 전체적으로 저 입주를 봤을 때 3분의 1 입주가 안 됐어요. 그럼 해천 신도시까지 다 해서 입주가 되면 차량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전체가 됐을 때는 우회도로가 됐던 3호선이 됐던 상당히 좀 정체도 되고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은데 돼 있는 거는 해야죠. 돼 있는 거는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들이 아주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거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들이 문서까지 만들어서 하겠다고 한 사업을 살짝 발 빼려고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로 인해서 국도 3호선의 교통량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에는 역시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LH하고 저희랑 그 어떤 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향후에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요. 현재 상태로서는 차가 정체해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 양주시 그 신도시 발전과 함께 같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부시장님이와 관련 부서에서 이 양반들 얘기만 듣지 말고 이거 제대로 추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회천 신도시 미래를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